어머니, 저 지금 집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돼요? 반찬 좀 가져왔거든요. 둘째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데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발밑에는 장마에 젖은 장판이 축축하게 발바닥에 감기고 코끝에는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꼴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전주 쪽으로 바람 쐬러 나왔어. 오늘은 그냥 가라. 미안해서 어쩌니.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익산 남중동 시장에서 25년 넘게 반찬 가게 하며 여장부 소리 듣던 제가 자식 빚 막아주느라 집 날리고 이런 시궁창 같은 구석에 숨어 자식 전화까지 피하는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참 무섭더라고요. 새벽 5시면 시장 골목 불 밝히고 하루도 안 쉬고 일해서 두 아들 장가 보내고 번듯한 빌라 한 채 마련했을 때만 해도 제 노후는 탄탄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잘난 자식이 지인 보증 한번 잘못 서는 바람에 그 평생의 피땀 눈물이 단 1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출이자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제 손에 남은 건 단돈 7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기어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 익산 평화동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다 나가서 걷기도 힘든데 그놈의 계단 7칸은 왜 그렇게 높던지 매일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옥 같은 1년 반을 버텐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전주 송천동에 새로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당첨되셨어요. 월세가 딱 10만 원이래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10만 원짜리 집이 어딨냐고, 혹시 나 가난하다고 놀리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쳤죠. 근데 정말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 덕분에 저 같은 노인네도 새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사 가던 날 그 깨끗한 거실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내 인생에도 다시 봄날이 오는구나. 주변 사람들도 다들 로또 맞았다며 부러워 죽겠다고 난리였죠. 근데요, 여러분. 그게 끝인 줄 아셨죠? 진짜 비극은 제가 그 천국 같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간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월세 10만 원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입주한 지 딱 보름 만에 단지 내 경로당에서 제가 들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 할머니 아들이 사고 쳐서 집 날리고 들어온 사람이래. 보이지 않는 계급,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노인들만의 잔인한 전쟁. 그곳은 제가 꿈꾸던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토록 아꼈던 자식이 제 등에 칼을 꽂는 결정적인 사건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입주 한 달 만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라면 다음 달에 이 집 비워주셔야 합니다. 부정 입주 자격 미달이에요. 겨우 얻은 이 마지막 보금자리에서 저는 또다시 길바닥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부 잃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이 자리를 지켜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부끄러운 제 치부까지 다 드러내며 여러분 앞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었던 자식, 그리고 나라에서 퍼주는 공짜 지원금, 그 속에 숨겨진 뼈아픈 진실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안 들으시면 나중에 저처럼 피눈물 흘리며 길거리에서 통곡하실지도 모릅니다. 71세 최미선이 겪은 월세 10만 원짜리 지옥의 기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 남중동 시장에서 제 이름 석자 모르면 간첩이었죠. 남중동 최여사 하면 시장 상인들부터 단골 손님들까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넘게 그 좁은 반찬 가게에서 청춘을 다 바쳤거든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 골목에 제일 먼저 불을 켰습니다. 직접 짠 들기름에 달달 볶은 멸치볶음부터 제철 나물로 무친 아삭한 반찬들까지 그 고소한 냄새가 시장 입구까지 퍼지면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손은 늘 물에 불어 터져 있었고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서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저 내 손으로 만든 반찬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 보면 배가 불렀고 차곡차곡 쌓이는 돈으로 두 아들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는 맛에 살았습니다. 남들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냐고 걱정들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똑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 몇 개랑 시장통 바로 옆에 마련한 작고 깨끗한 빌라 한 채. 그게 제 든든한 성벽이었고 제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미선 씨는 좋겠어. 아들들도 다 잘 컸고 집도 있잖아.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겉으로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그래,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하며 스스로를 대견해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몸으로 이만큼 일궈냈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여생을 즐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가끔은 아들들이 사다주는 영양제 먹으면서 주말에는 근처 미륵사지 석탑 산책도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더라고요.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성벽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마감 준비를 하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둘째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인 보증을 잘못 썼는데 그 사람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당장 수천만 원을 안 갚으면 경찰서에 가야 하고 직장에서도 잘릴 판이라며 아이처럼 엉엉 울어대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뒤 재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울지 마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새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인감도장을 찍는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들이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금방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집을 내줬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보증 섰던 빚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늪이었습니다. 이자, 독촉 전화가 가게로까지 걸려오기 시작했고 시장 사람들 눈치 보느라 반찬 만드는 손은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미선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웃 상인들이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 재만 남은 상태였죠.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는 제 가게 매출보다 높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새벽에 눈을 뜨는 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보험까지 다 해약해서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내 집이 정말 날아가겠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나라도 정신 차리면 되겠지 하며 버텐 거죠.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만큼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현관문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본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시장 바닥에서 구른 제 인생이 그 종이 한 장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빨간 딱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계단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제 마지막 자존심까지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아니, 남았다고 믿고 싶었던 제 인생의 마지막 조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조각마저 뺏겼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냈을까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비참하게 무너진 제 자존심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서 자야 하나? 그 막막한 질문 앞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25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는데 남은 건 손에 쥔 낡은 보따리 몇 개와 현금 7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익산 평화동의 오래된 반지하 방뿐이었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 부동산 중개인이 어머니, 그래도 여기가 시장도 가깝고 살만해요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네가 여기서 하루만 살아봐라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머리 낼 곳이 없다는 공포가 자존심보다 앞섰거든요.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그 방은 대낮인데도 한밤중처럼 캄캄하더군요. 가장 먼저 저를 괴롭힌 건 무릎이었습니다. 오랜 장사로 연골이 다 닳아서 비만 오면 쑤시던 무릎인데 그놈의 계단 7칸이 마치 히말라야 산맥처럼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칸 내디딜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짐을 대충 풀고 방바닥에 누웠는데 장판 밑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반지하 방바닥은 아무리 닦아도 끈적거렸고 벽지 구석에는 이미 검은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참 즐기게도 살았는데 결국 여기냐? 천장을 보고 누워 혼잣말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 귀를 적셨습니다. 시장 여장부 소리 듣던 최 여사가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지하실에 처박힌 신세가 된 거죠.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습도였어요. 빨래는 마르지도 않고 쉰내가 진동했고 가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질 소리와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갉아먹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망가진 자존심이었습니다. 시장 근처만 가도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고 아는 상인을 멀리서라도 보면 골목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둘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근처 지나가는데 들러도 돼요? 맛있는 거 사왔거든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 기 안 죽이려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그 엄마가 이런 시궁창에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아이고 얘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전주로 단풍 구경 나왔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던져두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창문 너머로 제 울음소리가 새나갈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몸을 떨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아들이 원망스럽다가도 또 불쌍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런 삶을 버티게 해주는 건 결국 돈이었습니다. 빌라를 날리면서 남은 대출 이자는 없었지만 수중에 남은 200만 원은 물 쓰듯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다 합쳐봤자 8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월세 38만 원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약값에, 전기세에, 물세까지 내고 나면 하루에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어야 했죠.
시장통에서 손 크게 반찬 나눠주던 시절은 꿈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편의점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가서 유통기한 임박한 빵을 사고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로 죽을 끓여 먹으며 버텐 거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난이라는 게 그냥 불편한 건 줄 알았는데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더라고요.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지하실에서 혼자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매일 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아주 가늘게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걸 전혀 몰랐지만요. 무릎을 부여잡고 힘겹게 계단 7칸을 올라가던 어느 날 오후 제 방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의 2번째 반전을 가져다 줄 줄은 그늘진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던 그 젊은 직원이 저를 구원해 줄 천사였다는 걸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게 찾아온 그 낯선 방문자가 던진 말 한마디가 과연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줬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지하실에서 숨만 쉬고 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누가 밖에서 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세요?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밀린 수도세 때문에 왔나? 아니면 죽었나 싶어 확인하러 왔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젊은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복지 담당자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직원은 제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습한 공기에 코를 살짝 찡긋하면서도 이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어머니, 이 환경에서 계속 계시면 폐병 생겨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복지주택? 이름도 생소했죠. 직원의 설명은 꿈만 같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은 새 아파트인데 저 같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여 살고 무엇보다 월세가 1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가씨,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딨어? 나처럼 다 망한 노인네를 누가 그렇게 대접해줘?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하지만 직원이 내민 팜플렛 속 사진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 아픈 저에게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까지. 어머니, 이번에 전주 송천동 쪽에 새로 들어서는 곳이 있어요. 신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제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이며 복지 혜택이며 사실 잘 몰랐지만 그저 그 축축한 지하실 계단 7칸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시작된 서류 준비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71세 노인네가 혼자서 떼야 할 서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민센터 갔다가 익산시청 갔다가 세무서까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무릎을 끌며 돌아다니는데 눈앞이 핑글핑글 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무원들은 친절한 듯 하면서도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여기서 떼는 게 아니고요. 저쪽 창구 가셔야 해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소득증빙 서류 다 가져오셨나요?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지는데 마치 제가 죄지은 사람처럼 작아지더라고요. 등본 한 장 떼는 것도 손이 떨려서 인적사항 적는 칸을 몇 번이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서류 뭉치가 제 가난의 증명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없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서류로 다 보여줘야 겨우 그 10만 원짜리 방 한 칸을 허락해 주는 거였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부양의무자, 즉 자식들의 서류였습니다.
아들이 빚을 지고 집을 날렸어도 법적으로는 제 아들이고 부양가족이니까요. 아들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해야 제가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연락 끊긴 둘째 놈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신호음이 갈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예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사정사정하며 서류 좀 떼달라고 부탁하는데 내 새끼한테 이런 부탁까지 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아들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울음을 삼키며 빌었습니다. 얘야, 엄마 한 번만 살려다오. 나 이 지하실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결국 며칠 뒤 아들이 보내온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고마운 마음보다 비참함이 앞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자식이라는 존재가 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면서도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를 봉투에 담아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나오는 길, 익산 남중동 시장 거리를 지나는데 제가 운영하던 반찬가게 자리에 다른 간판이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찬란했던 제 과거는 이제 흔적도 없는데 저는 이제 나라에서 주는 혜택 하나에 목숨 거는 가련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되면 정말 그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걸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혹시라도 자식 재산 때문에 탈락하면 어쩌나, 누가 나보다 더 불쌍해서 내가 밀려나면 어쩌나 싶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복지 혜택 하나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2달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내리쬐는 그 짧은 햇빛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를 저 깊은 지하실에서 꺼내달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슴 앓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 받고 싶어도 서류가 무서워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열리는 문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문 뒤에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요? 지하실 계단 7칸을 기어 올라오던 제 손에 어떤 결과가 쥐어졌을지,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서류를 내고 기다리는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부터 확인했죠. 혹시라도 연락이 왔는데 못 받았을까봐, 배터리가 나갈까봐 보조 배터리까지 챙겨 들고 다녔습니다. 지하방에 있으면 신호가 잘 안 잡힐까봐 일부러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나와 앉아있기도 했어요. 최미선,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그런 집을 가겠냐?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빚 갚아주느라 집 날린 노인네한테 무슨 행운이 오겠나 싶어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죠. 반지하 방의 눅눅한 냄새가 제 몸에 아주 배어버린 것 같아서 이제는 깨끗한 햇빛 아래서 사는 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징마이너스하고 길게 울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손이 다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확인한 화면에는 믿기지 않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주 송천동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할머니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 그 문자는 단순한 합격 통보가 아니라 미선아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올라와라 하는 하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첨됐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진 쥐꼬리만한 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었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덕분에
보증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렴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려고 짐을 챙기는데 가져갈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반지하 습기에 찌든 옷이며 이불이며 그 지독한 곰팡이 냄새를 새 집에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몸뚱어리 하나와 아들놈이 남긴 빚의 상처뿐이었지만 마음만은 천만장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전주 송천동에 있는 그 집을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지나 문을 여는데 새집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훅 끼쳐오더라고요. 남향으로 난 커다란 창문에서는 눈이 부실 정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 한복판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칠칸 계단을 오르내리며 신음하던 무릎이 엘리베이터 덕분에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화장실에는 어르신들 넘어지지 말라고 튼튼한 안전 손잡이까지 달려있더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나 싶어 자꾸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월세가 딱 98,00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익산 지하방에서 38만 원씩 내며 허덕이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이제 이 깨끗한 곳에서 내 남은 생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웃들도 다 저 같은 어르신들이라니 서로 말동무도하고 의지하며 살면 참 좋겠다고 설레기도 했죠. 보험 하나 없어도 이 집만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짐을 다 풀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과분한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싸고 좋은 집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 인생의 자격을 증명해야만 머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요. 누군가에게는 천국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총을 견뎌야 하는 시험대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사람답게 사는구나. 제가 그날 밤 거실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던 그 말. 그 말은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복지주택 입주만 하면 노후 고민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날 밤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경로당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마주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제 숨통을 조여올 서늘한 시선들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두 번째 지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햇살 가득한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오고 첫 일주일은 그야말로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새집 냄새가 났고 창문을 열면 전주 송천동의 깨끗한 공기가 거실 가득 들어왔거든요. 반지하에서는 꿈도 못 꾸던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으면서 저는 수십 번도 더 제 팔뚝을 꼬집어 봤습니다. 미선아, 너 이제 진짜 고생 끝났다. 나라가 널 살렸다.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확답을 주며 안심했죠. 매달 25일이면 들어오는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다 합쳐서 78만 원 남짓한 돈이 제 통장에 꽂힐 때마다 이제는 이 돈이 오롯이 제 생활비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월세 98,000원을 내고도 남는 돈으로 반찬거리 사고 가끔은 시장에 나가 제 무릎을 위한 보험약도 챙겨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이 화려하고 깨끗한 아파트가 제 남은 인생의 완벽한 정착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주변에선 다들 복권 당첨된 거나 다름없다고 부러워했으니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집은 해결됐지만 사람이 집 안에서만 숨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적적하기도 하고 이웃들과 인사도 할 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최미선입니다. 최대한 환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익산시장 바닥에서 서글서글하게 장사하던 솜씨로 다가갔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참을 떠들던 사람들의 입이 약속이라도 한 듯 딱 멈추더라고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 서늘한 시선들. 환영받을 거라는 제 기대는 경로당 문턱을 넘기도 전에 박살이 났습니다. 어디서 오셨다오? 여기 빈자리 없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뱉은 말에 심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식당 한쪽은 이미 자기들만의 구역인 듯 찻잔이며 가방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사람 사는 곳이면 다 따뜻할 줄 알았는데 월세 10만 원짜리 복지주택 안에도 보이지 않는 성벽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나가는지, 심지어는 어떤 장애 등급을 받아 나라에서 지원금을 더 받는지로 서로를 급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있더군요. 저 할머니 아들이 사고 쳐서 쫓겨나왔대. 제 등 뒤로 들리는 수군거림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아들 이야기가 여기까지 따라와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익산에서 도망치듯 떠나온 제 과거가 이 좁은 노인 사회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가보니 사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날카로운 눈총은 반지하 곰팡이보다 더 독하게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도 그들만의 질서가 있었고 저는 그 질서를 깨고 들어온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탁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데 목이 메어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서러움을 참고 견디며 웃으려 노력했던 건 오직 이 집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만 견디면 된다. 이 집만 있으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 매일 밤 거실 바닥을 쓸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짜 안도감에 취해 잠시 숨을 돌리던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평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관리사무소로 좀 내려오셔야겠어요. 확인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직원의 그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자식이 제 마지막 생존줄인 이 복지주택의 문을 제 손으로 닫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안도하는 순간을 조심하세요. 모든 게 해결됐다고 믿고 한숨 돌리는 그 찰나가 어쩌면 진짜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관리사무소 소파에 앉아 제가 마주하게 된 기막힌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잔인한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라 믿었던 이 집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이제야 살겠다 싶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그 딱딱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자마자 직원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슥 내밀더라고요. 거기 적힌 글자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둘째 아드님 주소지가 왜 이 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주소라니요? 익산에서 쫓겨나올 때 분명히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연락도 잘 안 되던 둘째 놈이 제 몰래 주소를 이 집으로 옮겨놓은 거였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복지주택 입주할 때 아들놈이 떼어줬던 그 서류 뭉치 속에 이런 독약이 섞여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사는 곳입니다. 단독 가구이거나 부부여야만 입주가 가능한데 이렇게 젊은 아드님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규정 위반이에요. 직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실제 살고 있든 아니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부정입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채권자들 눈을 피하려고 혹은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자격을 유지하려고 엄마의 마지막 보금자리에 몰래 숟가락을 얹은 거였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의 다음 말이 제 목을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이거 이번 주 안으로 해결 안 되면 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어머니 한 명 때문에 다른 대기자들 기회를 뺏을 순 없거든요. 퇴거 조치. 그 네 글자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겨우 얻은 20만 원짜리 안식처에서 다시 그 눅눅하고 어두운 반지하로 돌아가야 한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토록 따뜻해 보이던 거실 조명이 이제는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십 번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나쁜 놈아, 엄마를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니? 벽을 치며 울었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런 일이 복지주택에서 꽤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부모의 이름을 빌려 자식들이 대출을 받거나 주소를 옮겨놓고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싸고 좋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계속해서 국가 앞에 증명해야 하고 심지어는 내 자식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받고 온 그날 밤 현관문 도어락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던 아들놈이 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반가운 마음보다 공포가 앞섰습니다. 엄마, 집 좋네? 나 며칠만 여기서 좀 지낼게. 아들의 그 뻔뻔한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노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아들과 같이 있는 걸 누군가 본다면 저는 그날로 이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시죠? 저는 그날 밤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에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아들을 내쫓고 제 집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자식이라는 정에 이끌려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거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익산 반지하에서 울던 그 초라한 노인네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아들을 향해 입을 뗐을 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 좁은 복지주택 거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집 진짜 좋다. 나 여기서 딱 일주일만 있으면 안 돼? 갈 데가 진짜 없어. 뻔뻔하게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돌리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익산 빌라 날려먹고 엄마를 그 축축한 반지하 지옥으로 밀어넣은 놈이 어떻게 이 새 집에 발을 들릴 생각을 하는지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단순히 잠시 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복지주택 주소를 이용해서 또다시 어디선가 대출을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엄마의 마지막 생명줄을 담보로 자기 숨통을 트려는 아들을 보며 저는 제 자식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너 당장 나가. 너 때문에 나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자식이 죽겠다는데 집이 문제야? 그 말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자식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집을 잃으면 저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모질게 마음 먹고 아들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지만
아들은 문고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복도 너머로 이웃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간담은 서늘해졌습니다. 저 집 아들이 사고쳐서 들어왔대라는 소문이 관리사무소 귀에 들어가는 순간 제 입주 자격은 영영 날아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며 뱉은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치면 80만 원은 되잖아. 그거 나 몇 달만 빌려주면 안 돼? 나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이 집 월세를 내고 약값을 아껴가며 하루하루 목숨처럼 버티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탐내는 자식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제 노후를 갉아먹는 괴물이라는 걸요. 나가. 죽어도 여기서 죽지 말고 나가. 평생 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 못하던 제가 복도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훔쳐보는 게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놈을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놈의 짐을 지고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복도로 쫓겨난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릴 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지만 저는 입을 틀어막고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만 비로소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문 밖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마다 제 눈물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다음 날 마주친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선 씨 잘했어. 모질어야 살아. 우린 이제 그럴 나이야. 그 한마디에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에 가진 거라곤 몸뚱어리와 작은 집 한 칸뿐인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자식의 손길은 구원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들을 보내고 난 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 송천동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시커먼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냈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의 경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 제 주소지에는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관이 들이닥치면 저는 꼼짝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한복판에 앉아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복지 혜택이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고 엄격한 건지 60 넘어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주소만 좀 옮겨두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허락해 주시는 순간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는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사투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서슬 퍼런 관리사무소의 칼날을 피해 이 집을 지켜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흔적 때문에 결국 다시 그 반지하로 돌아갔을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가장 치열한 결말로 향합니다. 아들을 복도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던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듣고 있는데 심장이 쪼그라들다 못해 아예 없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자식을 내쫓은 비정한 애미라는 죄책감보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밤새 정리한 서류들과 아들이 주소를 옮기겠다는 확인서,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지 적은 사유서가 들어 있었죠.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직원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아드님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오늘까지 소명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25년 시장 바닥에서 쌓아온 자존심을 통째로 내려놓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식해서 법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어젯밤에 짐 싸서 보냈어요. 여기 확인서도 받아왔고 제가 오늘 바로 주민센터 가서 직권 말소라도 신청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이 집 없으면 정말 죽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제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시더군요. 어머니, 서류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드님이 실제로 나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저희도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놈의 민원. 경로당에서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사고쳐서 들어온 노인네라며 수군대던 그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쫓아내라고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버스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지원금 몇 푼 아끼려다 집을 날리게 생겼는데 택시비가 문제겠습니까? 민원 창구에 앉아 아들의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묻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려 나왔습니다. 제 아들인데 제가 신고해서 주소를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대요. 자식의 흔적을 제 손으로 지우겠다는 노모의 말에 젊은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신고한다고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거주 조사를 나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웃들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웃과 증거라는 벽에 부딪히는데 그동안 제가 경로당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살았던 게 뼈저리게 후회됐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죠. 떡집에 들러 떡 2상자를 사고 제가 직접 만든 멸치볶음이랑 장아찌를 바리바리 싸들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경로당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싸늘한 공기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저는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여러분 눈살 찌푸리게 했어요. 어제 제 아들놈 제가 손수 내쫓았습니다.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구석에서 저를 제일 미워하던 왕언니 할머니가 쓱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미선 씨, 어제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어 다들 마음이 안 좋았지. 자식 때문에 집 날리는 게 어디 미선 씨뿐이겠어? 우리 다 비슷한 처지인데.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도 각자의 사연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대출 보증 서주다 거리로 나앉은 사람, 보험금 타서 자식 사업 자금 대주고 연락 끊긴 사람.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였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겁니다. 경로당 할머니 3분이 직접 관리사무소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봤어. 그 아들 짐 싸서 나가는 거 똑똑히 봤고 미선 씨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증명할게. 이웃들의 증언 덕분에 관리소장님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직권 말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냈죠. 사무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집은 단순히 월세 98,000원만 내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내 평판을 지키고 이웃과 소통하고 무엇보다 내 자식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만 누릴 수 있는 안식처라는 사실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니 전주 송천동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과는 절연하다시피 했고 제 통장 잔고는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들어오기 전까지 10원짜리 하나 없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햇살 잘 드는 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 자존심을 다 헐어서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은 평탄하기만 할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직 아들의 주소가 완전히 말소된 건 아니니까요. 그놈이 또 언제 어디서 제 이름을 팔아 복지 혜택을 가로챌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서류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제 노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는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그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익산 반지하 방에서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울던 그 최 여사는 이제 전주 송천동의 깨끗한 복지주택 주민으로 완벽하게 적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엽니다.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화분에 물을 줄 때면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전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얘야, 나 전주 집으로 이사했으니 언제든 놀러 오너라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반지하 7칸 계단 아래로 숨어버렸던 제 자존심이 이제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높이까지 올라온 기분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꽂히는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다 합쳐서 78만 원 남짓한 이 돈이 제 노후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월세 9만 8천 원을 내고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10만 원 정도 더 내고 나면 제 손에는 58만 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보험금보다 든든한 생명줄입니다. 이 돈으로 시장에 가서 제철 나물을 사고 가끔은 경로당 친구들과 국수 한 그릇 사 먹는 소소한 행복.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주민센터에서 보낸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주소가 공식적으로 말소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쥐는데 마치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내 자식의 주소를 내 손으로 지우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진 결단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햇살 드는 거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로당에 가면 제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최 여사, 오늘 반찬 뭐야? 같이 밥 먹자 하고 먼저 불러주는 동료들이 생겼죠. 우리는 서로의 아픈 사연을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내는 것에 감사하며 함께 복지 혜택을 누리는 전우 같은 사이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안정된 생활을 찾았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지는 않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입주 자격 심사 때마다 서류를 꼼꼼히 챙깁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 법이 바뀌어서 내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공부하고 확인하죠. 이 집은 저에게 단순히 싸고 좋은 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는 국가와의 약속이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입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내쫓았던 아들 생각이 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식도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평화는 자식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냉정하게 정리했을 때 찾아오는 보상이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낡은 보험 증권을 보며 옛날 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어디서 잘까 걱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분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보면 서류가 무서워서 혹은 자식 때문에 지원금 신청도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제 남은 생은 충분히 가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 예전엔 웃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98,000원짜리 월세 방이지만 이곳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주인이 된 공간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 들으시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셨죠? 하지만 이게 우리네 시니어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입니다.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이 현실적인 정착지. 과연 저는 여기서 어떤 마지막 조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을까요? 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뼈저리게 느낀 노후 자금과 주거의 진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도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1년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가 부끄러운 치부까지 다 드러내며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라고 제 피눈물 섞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꼭 지키시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전주 송천동 복지주택에서 1년을 살며 깨달은 노후 자금의 잔혹한 진실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자식은 결코 여러분의 노후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은 다르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둘째 놈이 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할 때 엄마, 내가 금방 갚을게 하던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근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더라고요. 한번 내어준 내 집, 내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 한 채는 여러분의 피부입니다. 피부를 떼어주면 피가 나고 살이 썩는 법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 명의로 된 집 한 칸,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 한 장은 절대로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복지는 공부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제가 익산 반지하에서 중내 사내하고 있을 때 누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 그곳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고 있었을 겁니다. 주민센터 자주 가시고 공고문 꼼꼼히 보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국가지원금 같은 혜택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겐 절대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하는 서류 준비하는 게 비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셔야 합니다. 그 종이 뭉치가 여러분을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밧줄이니까요. 세 번째는 노후의 품격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정직한 자립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3만 원, 다 합쳐서 78만 원 남짓한 이 돈이 누구에게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대통령 월급보다 귀합니다. 이 돈으로 월세 98,000원 내고 나머지로 알뜰하게 생활하며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자식에게 기초연금 뺏기지 마세요. 그 돈은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일궈온 대가로 받은 국가가 주는 훈장입니다. 그걸 왜 자식 사업 자금이나 손주 용돈으로 쏟아붓습니까?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지주택 들어오면 다 끝나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입주하고 나서도 여러분의 평판을 관리하고 이웃과 화합하며 무엇보다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소지 함부로 빌려주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 할머니 너무 야박하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야박해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서울역 어디선가 박스를 줍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결국 내 자식도 돕는 길이라는 걸
70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자식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라도 나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끗한 집에서 내 힘으로 밥 지어 먹고 오늘 밤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한 칸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하시고 자식에게 내어준 인감도장이 있다면 당장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처럼 피눈물 흘리며 돌아오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당한 노후의 주인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당당하게 늙어갑시다.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기나긴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익산 남중동 시장의 반찬가게 여장부에서 평화동 반지하의 눈물 젖은 노인으로, 그리고 다시 전주 송천동의 10만원짜리 복지주택 주민이 되기까지 참 멀고도 험한 길을 돌아왔습니다. 제 사연 들으시면서 아이고, 남일 같지 않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치부까지 다 드러낸 건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피눈물 흘리며 길거리에 나앉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나라 일구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늙고 챙기는 건 뒷전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이 나라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71년 만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속에서 꼭 이것만은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명의의 집과 통장은 죽을 때까지 사수하세요. 자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나 집 담보대출은 절대로 손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든든해야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복지주택, 기초연금, 각종 지원금 서류 떼는 게 무섭고 귀찮아도 끝까지 알아보세요. 주민센터는 우리 같은 노인네들 일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셋째, 자식과의 경제적 관계는 칼같이 정리하세요. 주소지 함부로 빌려주지 마시고 보증은 꿈에서도 서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차라리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월세 10만 원의 행복. 누군가는 공짜라며 비웃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제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성벽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이 최미선이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노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노인네가 더 힘을 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 뻗고 주무시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하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시니어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노후사연 채널의 최미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